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며 긴 하품을 하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바람조차 잠시 머물다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얼마나 험하고 높은지 구름도 넘어가기 힘들어 허리에 걸려 쉬어가곤 한다는 이 마을에는 유독 발이 빠르고 마음씨가 고운 달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은 없어도 남을 돕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산길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는 그를 보며 언젠가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달수는 비록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달수는 읍내에 약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기슭에서 기이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구슬프고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웅장하여 달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달수는 그곳에서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거대한 말 한 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보통의 말보다 2배는 더 커 보였고 눈에서는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나 다리에는 깊은 상처를 입어 붉은 피가 빗물에 씹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말이 예사 짐승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 주저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말의 상처를 동요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달수는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바르고 차가운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말을 덮어주며 밤을 지새웠는데 말은 달수의 정성을 아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에게 머리를 기대어왔습니다. 밤새도록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만 달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의 곁을 지키며 이복에 조금만 참게나 날이 밝으면 나을 것이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애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를 무렵 정신을 차린 달수가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붉은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누워있던 자리에 오색찬란한 구름 같은 안개가 잠시 머물다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 보였을 뿐인데 달수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가 하여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 쭈그리고 앉아 있었음에도 다리가 전혀 저리지 않았고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져 마치 땅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한 걸음을 내디디자 순식간에 10걸음 앞까지 몸이 나아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에게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먼 길을 달려도 숨이 차지 않았고 가파른 산길을 평지처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축지법을 쓴다고 수군거렸지만 달수는 그저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준 말이 하늘의 신이 타는 말이었고 그 보답으로 자신에게 지치지 않는 다리를 선물해 주었다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밖 도성까지 퍼져나가 달수는 나라의 급한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으로 발탁되어 임금님의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를 품에 안고 조선 팔도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줄 알 정도로 빨랐기에 그는 바람발 달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수는 넉넉한 재물을 모아 고향 마을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맞이하여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이 자식에게도 이어져 부자가 나란히 바람을 가르며 산천을 누비는 꿈을 꾸곤 했는데 마침내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산달이 다가오자 달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작고 예쁜 가죽신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수의 집에 경사가 났다며 아비의 다리를 닮아 천하를 호령할 장사가 태어날 것이라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밤 달수는 마당을 서성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뛸 듯이 기뻐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은 달수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망울이 맑았으나 왠지 모르게 다리 쪽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산파 할머니와 의원들이 모여들어 아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 아이는 다리에 뼈와 힘줄이 없어 평생 땅을 밟고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달수는 털썩 주저앉아 방금 전까지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아비에게 걷지 못하는 아들이라니 이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는데 달수는 갓 태어난 아들 산이의 힘없는 다리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너무 과분하여 하늘이 그 대가로 아들의 다리를 가져간 것은 아닌지 그날 밤 붉은 말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평범한 다리로 아들과 함께 걸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비는 구름 위를 걷듯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정작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은 방 한 칸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달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가슴속 응어리는 더욱 깊고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산이는 자라면서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앉아서 하는 일에는 남다른 재주를 보였고 심성 또한 깊고 어지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달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틈만 나면 산에서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물풀의 나무를 베어와 아들을 위한 의자를 만들고 그 의자에 바퀴를 달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비가 밖에서 천리길을 달리고 돌아오면 아들은 그 나무 수레에 앉아 마당을 맴돌며 아비를 맞이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날개 잃은 새가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애처롭고도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기와집이었지만 그 집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적막과 슬픔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달수의 빠른 다리를 칭찬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달수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 무거워졌고 아들이 앉아있는 마루 끝에 다가가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사람이 되어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아비의 다리가 바람을 가를 때마다 아들의 다리는 더욱 굳어가는 것만 같아 달수는 밤마다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산이에게 바깥 세상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자신이 만든 나무 수레에 아들을 태우고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 위에서 수레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산이의 몸이 흔들렸고 달수는 행여 아들이 다칠까봐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수레를 밀었는데 이는 그가 파발마를 타고 천리를 달릴 때보다 더 많은 힘과 정성을 쏟는 일이었습니다. 산이는 처음 보는 들판의 꽃들과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지만 달수의 눈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밟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아들을 수레에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렸는데 개 중에는 아비의 복을 아들이 깎아먹는다느니 저렇게 빠른 아비 밑에서 안진뱅이가 나왔으니 조상의 묘를 잘못 쓴 게 틀림없다 아는 등 무심코 던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달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달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의연한 척하며 더욱 힘차게 수레를 밀었고 산이는 그런 아비의 등 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가장 느린 수레를 밀고 가는 그 길은 그 어떤 험한 산길보다도 멀고도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산이의 다리는 더욱 차가워지고 뻣뻣해져 거동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달수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가 먹이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산이의 다리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달수의 마음만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아비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산이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대문 쪽만 바라보며 아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산이의 마음속에는 아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뒤섞여 멍처럼 푸르게 번져갔습니다. 달수의 집 마당에는 그가 아들을 위해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해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지만 산이는 스스로 그 감을 딸 수 없어 떨어지는 감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달수는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나무에 올라가가 가장 잘 익은 감을 따서 산이의 손에 쥐어주곤 했는데 그 붉은 감은 마치 달수가 산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자신의 붉은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산아, 이 감처럼 너도 언젠가는 붉게 피어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웃음 짓는 달수의 눈가에는 언제나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일찍 찾아왔고 어둠이 내리면 달수의 집 창호지 무늬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나는 꼿꼿하고 건장한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작고 구부러진 그림자였는데 두 그림자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몸처럼 붙어 움직이며 밤이 깊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산이는 아비가 들려주는 바깥 세상 이야기, 즉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넌 영웅담을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비록 몸은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아비와 함께 구름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관아에서는 전국의 파발꾼들을 소집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이번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라 가장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산이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고 선뜻 나설 수가 없어 고민에 빠졌고 이러한 달수의 주저함은 곧 마을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달수가 주저하는 사이 마을에는 그를 시기하던 칠성이라는 또 다른 파발꾼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달수만 없었더라면 자신이 으뜸가는 파발꾼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늘 달수를 질투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번 기회를 틈타 달수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동네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달수가 이제 나이도 들고 집에 우환이 있어 예전 같지 않다더라. 신이 주신 다리도 자식의 업보 때문에 무거워졌을 것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말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달수를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달수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은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부정을 탄다는데 나라의 중대사를 맡겨도 될까? 라는 말들이 오고 가며 달수의 명성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이러한 소문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할 도리만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으면서도 문틈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비의 한숨소리를 통해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존재가 아비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밤새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셨을 텐데. 산이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던 어느 날 밤 달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가리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는 거센 바람에 윙윙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다리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내 아들을 걷지 못하는데 내가 천리를 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의 탄식은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고뇌의 깊이는 밤보다 더 어둡고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와 달수에게 출두 명령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전달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채비를 하고 나오라는 것이었는데 달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밥을 차려 산이의 앞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다녀올 테니 밥 잘 먹고 있거라 라고 말했지만 산이는 아비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내고 말았습니다. 산이는 수저를 들지 않고 아비의 소매를 잡으며 아버지,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조선 제1의 파발꾼이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달수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달수는 집을 나서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이는 산이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를 돌아설 때 어디선가 칠성이 나타나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형님, 이번 길은 꽤나 멀고 험할 텐데 다리 조심하시오. 집에 있는 아드님 생각해서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칠성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과연 달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번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집안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인지, 마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달수의 집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닫히고 마당에는 다시금 깊은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마을에 퍼지는 소문은 마치 장마철 습기처럼 끈적하고 불쾌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칠성의 비릿한 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나 빨래터, 심지어 사랑방에까지 기웃거리며 달수의 집에 관한 흉흉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하늘이 공짜로 그런 다리를 줄 리가 있겠느냐, 아비가 아들의 기운을 뺏어다가 제 다리에 힘을 넣은 것이 분명하다며 혀를 차곤 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도 칠성이 워낙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끈질기게 속삭이자 점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빠른 다리를 보며 감탄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다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달수가 지나갈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칠성의 계략은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달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후벼 파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는 달수가 관아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자네, 요즘 산이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지 않나? 자네가 밖에서 바람을 가를수록 집안에 온기가 빠져나가는 모양이야. 라며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달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칠성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 즉 자신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들의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달수의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말이 달수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냈음을 확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산이도 바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추근거림과 마당을 쓰는 하인의 한숨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산이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그저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밤바다 베개를 적셨고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원망하며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는 다리는 야속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산이는 결국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산이는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욱더 나무를 깎는 일에 몰두했는데 그의 손에는 항상 날카로운 조각칼과 나무 토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였지만 이제는 나무를 깎아내는 행위가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의식이라도 되는 양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매달렸습니다. 산이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나무 조각들은 처음에는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점차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바람을 가르는 말의 형상이나 튼튼한 바퀴 모양을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달수는 밤늦게까지 등잔불 아래에서 나무를 깎고 있는 아들의 구분 등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만큼은 슬픔을 잊는 것 같아 차마 그만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오서방이라는 노인이 칠성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오서방은 젊은 시절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어른으로 평소에는 말이 없으나 한번 입을 열면 그 무게가 태산과 같아 아무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서방은 칠성을 느티나무 아래로 데려가 곰방대를 털며 나직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화를 부르는 문과 같아서 함부로 놀리면 그 화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네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는 언젠가 네 놈의 다리가 묶이는 날이 올 게야. 노인의 눈빛은 칠성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형형하게 빛났고 칠성은 그 기세에 눌려 헛기침만 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서방은 칠성을 보낸 뒤 지팡이를 짚고 달수의 집으로 향했는데 마당에 들어서자 달수가 마침 아들의 수레바퀴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달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귀를 닫고 마음을 열게나. 바람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자네 아들이 비록 다리는 쓰지 못하나 그 손끝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주가 숨어있네. 그것을 잘 보듬어주게.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따뜻한 위로에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금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칠성이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은 이미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었고 이는 마치 달수의 앞날을 가리는 막막한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아에서는 더 이상 달수를 중요한 일에 부르지 않았고 대신 칠성이나 다른 타발꾼들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이는 칠성이 퍼뜨린 소문이 관할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 애군이 낀 자에게 나란 일을 맡기면 부정탄다는 말은 관리들의 귀에도 거슬렸던 모양인지 달수는 점차 일거리가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달수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명예와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쓰라린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집안 살림이 조금씩 궁핍해지자 달수의 아내는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보탰고 달수 또한 남의 집 장작을 패거나 짐을 나르는 허들의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며 천하의 파발꾼이 꼴 좋다며 비웃거나 일부러 일을 주지 않고 따돌리는 등 냉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견뎌냈지만 그의 다리는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고 발걸음마다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가진 신비한 능력은 오직 달릴 때만 빛을 발하는 것이었기에 멈춰선 그에게는 그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더 고단한 가장의 무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가 겪는 고초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밤 결심한 듯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모아두었던 가장 단단한 참나무와 물풀의나무 조각들을 꺼내놓고 자신의 다리를 대신할 그리고 아버지의 짐을 덜어줄 특별한 수레를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이는 밤새도록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자신의 혼을 불어넣었는데 그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수레가 완성되면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업거나 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자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또다시 큰 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는데 도성에서 급한 전가를 가진 파발마가 마을 관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국경에 긴급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병을 요청하는 매우 중차대한 임무였기에 관아에서는 마을의 모든 파발꾼을 소집했습니다. 사안이 위급한 만큼 가장 빠르고 확실한 사람이 필요했지만 현감은 달수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감 앞으로 나아가 사또, 달수는 이미 기운이 다하고 집안에 우환이 겹쳐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달수보다 빠르지는 않으나 몸과 마음이 정갈하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며 읍소했습니다. 현감은 칠성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으나 달수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달수를 불렀습니다. 관아 마당에 불려나온 달수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현감은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번 길은 천리가 넘는 험한 길이다. 게다가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집안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달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픈 아들과 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을 틈타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좌중에는 달수가 겁을 먹었다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그곳에는 산이가 자신이 만든 나무 수레를 힘겹게 손으로 굴리며 나타났습니다. 산이의 등장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평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현감과 아버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제 아버지는 바람의 다리를 가진 분입니다.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며 아버지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산이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당찬 발언에 장내는 숙연해졌고 달수는 아들의 용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느냐 며 호통을 쳤지만 오서방이 나서서 칠성을 제지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아비의 능력을 자식의 병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현감은 산이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일컫고 달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토록 너를 믿는데 자네는 어찌하겠는가? 달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현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바람보다 느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감은 달수에게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고 칠성은 분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물러나면서도 두고 보자, 니놈이 실패하면 그땐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라며 저주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달수는 중요한 문서를 받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번 임무는 왕복 2000리가 넘는 먼 길이었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주먹밥을 싸고 집신을 챙겼으며
산이는 아버지가 신고 갈 가죽신을 닦으며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바람은 거칠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산이가 만든 수레가 마루 밑에 놓여 있었는데 달수는 그 수레를 어루만지며 아들의 정성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산아, 아버지가 이번 일을 잘 마치고 오면 우리 같이 저 넓은 세상 구경이나 가자꾸나. 달수는 허공에 대고 약속하며 자신의 다리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어귀에는 달수를 배웅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오 서방과 아내 그리고 산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도 무리 뒤에 숨어 팔짱을 낀 채 달수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가족들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일며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달수의 모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바람 발달수다라며 감탄했지만 칠성은 속도만 빠르다고 능사가 아니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아나 라며 불길한 말을 흘렸습니다. 산이는 아버지가 사라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집을 지키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는 것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달수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하늘에서는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는 달수의 옷을 적셨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은 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서막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산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는데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화살처럼 꽂히고 땅에서는 흙탕물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달수는 평소라면 단숨에 주파했을 고개를 넘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치 물에 젖은 소미불을 두른 듯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람의 신이 선물했다던 그 신묘한 다리조차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한낱 인간의 살더미에 불과한 것인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진흙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기를 쓰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품속에 넣은 중요한 문서를 지키기 위해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미끄러운 바위와 쓰러진 나무들을 피하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앞으로 나아갔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먹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달수가 떠난 마을에는 비가 그치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며칠째 해를 볼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마음도 날씨처럼 우중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개천물이 불어나 징검다리가 잠기고 뒷선에 나무가 뽑혀나가는 등 흉흉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달수가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 집안의 우환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 나란 일을 맡더니 결국 하늘이 노했다는 말이 돌았고 그 소문의 진원지는 역시나 칠성의 입이었습니다. 칠성은 주막에 앉아 탁주를 들이키며 달수가 아마 산을 넘기도 전에 빗물에 쓸려갔거나 귀신에 홀려 엉뚱한 길로 빠졌을 것이라며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만은 비릿한 즐거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달수의 아내와 산이는 바깥의 흉흉한 소문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빗소리에 섞인 사람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안위가 걱정되어 식음을 정폐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지만 정화수 그릇마저 빗물에 넘쳐 흐르니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산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자신의 무력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자신은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고, 깍담한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멍하니 마당의 빗줄기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관아에서 급한 정갈이 왔는데 예정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달수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파발군이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났기에 관아에서는 달수가 임무에 실패했거나 도중에 변을 당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아로 달려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달수는 겉만 번지르르했지 속은 이미 골마 있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가지고 도망쳤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라며 모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설마 달수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연락이 두절된 것은 사실이기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칠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현감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채고 더욱 대담하게 달수의 집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달수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달수가 나란 일 망치고 도망친 게 분명하니 그 죄를 물어 이 집이라도 관아에 바쳐야 할 것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겁에 질린 아내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떨기만 했습니다. 산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모욕과 어머니의 눈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뜨거운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산이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붉은 말의 전설과 자신의 다리에 얽힌 비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내 다리는 바람이고 네 다리는 나무다. 바람은 나무가 있어야 머물 수 있고 나무는 바람이 있어야 숨을 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이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은 집에 있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즉 자신이 굳건하게 버텨주지 못하면 아버지라는 바람도 길을 잃고 소멸해버릴 것이라는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깎고 있던 나무 토막을 내려놓고 방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수레를 끌어당겼습니다. 산이는 밤을 새워 수레를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마당을 도는 용도가 아니라 험한 진흙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있던 쇠퇴를 가져와 나무바퀴에 덧대고 빗물에 썩지 않도록 기름 먹인 가죽을 의자에 씌웠으며 어둠을 밝힐 초롱을 수레 손잡이에 매달았습니다. 산이의 손은 못에 찔리고 망치에 찧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그의 손끝에 신묘한 힘을 불어넣고 있었고, 그가 만든 수레는 투박하지만 그 어떤 명마보다도 강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칠성은 기어이 관아의 포졸들을 이끌고 달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달수의 천은 들으라. 남편이 국법을 어기고 잠적했으니 그 가족을 잡아들여 문초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칠성의 으름장에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마당으로 들어선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려 할 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산이가 수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산이의 눈빛은 예전에 유약하던 소년의 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없는 천년 묵은 나무처럼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졸들 앞을 가로막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내 아버지는 결코 도망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함부로 죄인을 만들려 하십니까? 칠성은 산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오호, 안진뱅이 아들이 제법 말은 잘하는구나. 허나 네 아비가 사라진 건 사실 아니냐. 증거를 대지 못하면 너와 네 어미는 관아로 끌려가야 한다. 산이는 칠성을 노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멈춰 계신 곳, 그곳에 제가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도망치셨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산이의 결연한 태도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심지어 포졸들조차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서방이 사람들 틈에서 나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거들었습니다. 저 아이의 효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며칠만 더 말미를 주게나. 아비 찾아 산만이라는데 자식이 직접 나서겠다지 않는가. 칠성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셨지만 마을 여론과 오서방의 중재 그리고 산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딱 사흘 주마. 그 안에 네 아비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되고 너희는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 포졸들과 함께 돌아갔지만 그의 뒤통수는 왠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반드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아들의 옷깃을 잡았지만 아들의 결심이 꺾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는 말없이 주먹밥 꾸러미와 두꺼운 소못을 챙겨주었습니다. 산이는 스스로 수레바퀴를 굴려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로 인해 질퍽거리는 진흙길이었지만 쇠퇴를 두른 바퀴는 땅을 단단히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하고도 처절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걷지 못하는 아들이 사라진 아비를 찾아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산이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마주해야 했는데 비바람은 수레를 옆으로 넘어뜨리려 했고 오르막길은 그의 팔 근육을 찢어밟힐 듯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로 바퀴를 밀 때마다 아버지를 속으로 되뇌며 그동안 방 안에서 키워왔던 상상 속의 힘을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만든 수레는 산이의 몸놀림에 맞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고 울퉁불퉁한 돌부리를 넘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며 기적처럼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레가 아니라 산이의 다리이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빚어낸 날개였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골짜기, 일명 호랑이 고개라 불리는 험준한 절벽 아래에는 달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산사태로 길이 끊긴 것을 보고 억지로 절벽을 타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굴러떨어진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람의 다리라 불리던 그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고 쏟아지는 비와 추위 속에서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달소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하늘을 원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산이에게 미안해서 어쩌나. 내 아들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달수는 빗소리 사이로 칠성의 비웃음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환청처럼 들려와 괴로워했는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실패함으로써 아들에게 닥칠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여기서 죽어 사라지면 아들이 짊어질 짐이 덜어질까 하는 약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쿵, 끼익, 쿵.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요 바람소리도 아닌 누군가가 바퀴를 굴리며 거친 땅을 딛고 오는 소리였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절벽 위쪽 산길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눈을 비볐지만 불빛은 비바람을 뚫고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바람결에 실려온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달수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 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수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 바위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산아,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산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수레를 멈췄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산이에게는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산이는 수레에서 밧줄을 꺼내어 튼튼한 나무에 묶고 자신의 몸을 묶은 뒤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가 팔 힘만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강인했습니다. 마침내 바닥에 닿은 산이는 바위 틈에 끼어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산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달수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곳까지?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가 다리가 되어주러 왔구나. 두 부자는 차가운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우열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산이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아버지의 발목을 누르고 있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빗물은 점점 불어나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타고 온 수레의 바퀴축이 매우 단단한 쇠로 되어 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밧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 수레를 분해하여 긴 쇠막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위 틈에 쇠막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을 주어 발을 빼세요. 할 수 있어요. 산이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지렛대를 눌렀고 쇠막대가 휘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산이의 팔에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고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을 때 기적처럼 바위가 꿈틀하며 아주 조금 들어 올려졌습니다. 지금이에요! 산이의 외침과 동시에 달수는 고통을 참으며 다리를 빼냈습니다. 바위가 다시 쿵 하고 떨어졌지만 달수의 다리는 이미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마주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친 달수를 데리고 다시 절벽을 올라가야 했고 끊어진 길을 뚫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은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서려 했으나 비틀거렸고 산이는 그런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제 수레에 타세요. 달수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된다. 네가 어떻게 나를 태우고 간단 말이냐. 내 무게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하지만 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업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할 차례예요. 그리고 제 수레는 튼튼해요. 아버지의 바람 같은 다리는 잠시 쉬게 두세요. 이제 제가 달릴게요. 산이는 억지로 아버지를 자신의 등 뒤에 태우지 않고 수레의 짐칸을 넓혀 아버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수레 앞쪽에서 밧줄을 잡아 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주변이 환하게 밝혀졌고 그 빛 속에서 산이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의 장수나 신령스러운 존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달수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낯설면서도 든든한 기운을 느꼈고 더 이상 아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닌 동등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 둘이 합치면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달수가 수레에 몸을 실자 산이는 이를 악물고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자 수레는 거짓말처럼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비바람은 여전히 몰아쳤지만 산이와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 뒤로 칠성의 악담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고 오직 부자의 거친 호흡과 수레바퀴 소리만이 산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파발꾼의 임무를 넘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두 남자의 위대한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새벽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수레가 천리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관아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산길은 그야말로 진흙구덩이와 다를 바 없었으나 산이는 멈추지 않고 바퀴를 굴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소 방 안에 앉아 나무를 깎으며 키워온 팔의 힘이 이토록 쓰임새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 터인데 산이의 팔뚝은 밧줄을 당길 때마다 불끈거리며 솟아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거목의 가지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레 뒤에 앉은 달수는 자신의 다리가 되어준 아들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는데 천리를 달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묵직한 감동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아비는 바람을 타고 날았으나 아들은 땅을 움켜쥐고 기어가니 그 속도는 비록 느릴지라도 땅에 새겨지는 깊이만큼은 그 무엇보다 깊고 뚜렷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목적지인 국경의 진영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산이의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손바닥은 이미 밧줄에 쓸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어깨는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그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영의 파수병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기이한 행렬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으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처절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창을 내리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전설적인 파발꾼 달수가 다친 다리를 이끌고 걷지 못하는 아들의 수레에 실려오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한편의 살아있는 영웅담과도 같았습니다. 진영의 장수 앞에 도착한 달수는 산이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 품속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문서는 빗물에 조금 적긴 했으나 붉은 인장은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장수는 그 문서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그것도 다친 몸으로 어찌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장수의 물음에 달수는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제 다리는 부러져 쓸모가 없었으나 이 아이가 저의 다리가 되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공은 제가 아닌 제 아들의 것입니다. 장수는 산이의 피투성이가 된 손과 흙투성이 얼굴을 번갈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아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산이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장수는 군의관을 불러 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룻밤의 꿀같은 휴식을 취한 뒤 달수와 산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이는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과 칠성의 횡포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군영에서 빌려준 튼튼한 말 한 필이 수레를 끌어주어 훨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달수는 수레 위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산아, 네가 나를 살렸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다. 너는 나보다 더 멀리, 더 높게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벅찬 감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거의 다 지나가자 칠성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달수 부제가 도망친 것이 확실하다. 이제 이 집과 논밭은 관아의 명에 따라 내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라며 달수의 집 대문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패를 걸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우서방과 몇몇 마을 사람들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만류했지만 칠성은 죽은 자가 돌아올 인나 헛된 휴망은 버리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달수의 아내는 대청마루에 앉아 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제발 남편과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칠성은 의기양양하게 인부들을 시켜 달수의 집세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싹 다 비워라. 칠성의 호통소리에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뿐 관아의 힘을 등에 업은 칠성을 대놓고 막지 못해 분위기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손을 당장 멈추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곳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늠름한 군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달수와 산이가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돌아왔다, 산이가 아비를 데려왔다 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레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먼지 속에서 달수가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오자 칠성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달수의 다리는 비록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예전보다 더욱 강렬했습니다. 산이 또한 당당한 표정으로 수레에서 내려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달수는 품에서 장수가 써준 확인증을 꺼내어 칠성의 면전에 던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나라의 명을 받들고 목숨을 걸고 다녀오는 동안 내 집을 노리고 처자를 괴롭히다니 이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칠성은 확인증을 보고 손을 벌벌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감 또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문서를 확인한 뒤 칠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달수가 도망쳤다고 거짓 고변을 하여 관할을 문멸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상황이 역전되자 그동안 칠성의 눈치를 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칠성의 놈이 달수네가 망하기만을 기다리며 온갖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 인심만 사나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칠성은 쥐구망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이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다리가 불편하여 아버지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굳건한 나무가 있어야 바람이 쉬어갈 수 있듯 제가 있었기에 아버지도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아버지를 갈라놓지 마십시오. 산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그동안 산이를 안진뱅이라 비하하며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오서방은 눈물을 훔치며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구나. 진정한 효자가 여기 있었는데 겉모습만 보고 혀를 찼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며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감은 칠성에게 엄한 벌을 내리려 했으나 달수가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사또, 칠성도 한때는 저와 함께 달렸던 동료입니다. 이번 일로 충분히 부끄러움을 느꼈을 테니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의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달수의 넓은 아량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고 칠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칠성은 자신의 짐을 챙겨 밤중에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떠나자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달수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무사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잔치를 벌였는데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이의 수레를 둘러보며 이게 정말 산이가 만든 것이냐, 보통 솜씨가 아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산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달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루에 앉아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산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다리가 빠르다 한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달수의 겸손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산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동정심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의 잔에 술을 채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바퀴로 세상 어디든 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달수 가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달수의 아내는 며칠 동안 맘고생으로 야윈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수는 산이의 부르튼 손을 어루만지며 약을 발라주었는데 투박한 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산이는 따가움보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산아, 많이 아팠지? 이 못난 아비를 구하느라 고생했다. 달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달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고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비단 이불을 덮은 듯 포근했습니다. 달수는 방문을 열어놓고 달빛 아래 놓인 산이의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레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끈이자 산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달이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빠른 다리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빠름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혼자 나는 것보다는 서로 기대어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달수의 집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산이에게 고장난 농기구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거나 나무를 깎아 무엇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의 손재주는 날로 발전하여 마을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달수 또한 완쾌된 후에는 무리하게 파바리를 하기보다는 산이가 만든 수레를 타고 아들과 함께 마을을 돌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산이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썰매가 달린 새로운 형태의 의자였습니다. 아버지, 눈이 오면 수레바퀴는 미끄러우니 이걸 타보세요. 산이가 내민 썰매 의자를 보고 달수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흐흐, 이제는 내가 네 덕에 눈 위에서도 날아다니겠구나. 두 사람은 마당에 쌓인 눈 위에서 썰매를 밀고 끌며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두 사람의 뜨거운 가족의 앞에서는 훈훈한 봄바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와 산이가 썰매를 타는 모습을 보며 저 집은 참으로 복받은 집이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빠른 다리가 복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복임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칠석이 떠난 자리에 들어온 평화는 그렇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달수의 집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나무 깎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달수와 산이에게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굳어지듯 그들의 삶도 시련을 겪은 뒤 더욱 단단해졌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북풍이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언 땅이 녹아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양지 바른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관아에 찾아가 그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다녔던 파발꾼의 붉은 띠와 마패를 현감에게 반납하였는데 이는 더 이상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바람처럼 달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은퇴의 선언이었습니다. 현감은 달수의 결정을 아쉬워하며 만류하였으나 달수의 표정이 워낙 확고하고 편안해 보여 차마 더 잡지 못하고 그의 등을 두드리며 그동안 자네의 다리 덕분에 나라가 평안했네. 이제는 자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게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달수는 관아문을 나서며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고 봄바람은 그의 귓가를 스치며 수고했다, 수고했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달수가 은퇴했다는 소식은 봄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은 예전처럼 수군거리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달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달수의 빠른 다리가 아니라 달수의 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제 마을에서 알아주는 목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가 만든 농기구는 튼튼하고 쓰기 편해서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 정도였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만든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는 효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산이의 방은 더 이상 어둡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나무 향기가 그윽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공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산이의 조수 역할을 자처하며 산에서 질 좋은 나무를 베어 나르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예전에는 순식간에 주파했던 산길을 이제는 굵은 통나무를 지고 천천히 오르내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 느릿한 발걸음 속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숲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위 틈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나 나무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다람쥐,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 조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허, 내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 좋은 구경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 달수는 나무 그늘에 앉아 흐르는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고, 자연이 주는 위로 속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갔습니다. 산이는 아버지가 구해온 나무를 어루만지며 그 결을 살려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들을 만들어냈는데, 그의 손끝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져 마치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나무를 깎을 때마다 나무는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마르지요. 저도 나무처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쫓았던 속도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빠름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톱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산이에게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유람을 떠날 수 있는 크고 편안한 수레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산아, 그동안 너는 방 안에 갇혀 있었고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 가족끼리 제대로 된 나들이 한번 못 가보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누구의 재촉도 받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가보자꾸나. 산이는 아버지의 제안에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고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수레는 산이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함께 탈 수 있는 넉넉한 크기여야 했고, 무엇보다 승차감이 편안해야 했기에 산이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가족 수레가 완성되었는데, 바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고, 의자에는 푹신한 모카솜 방석이 깔려 있었으며 햇빛을 가려줄 고운 삼배 차양막까지 갖춘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성된 수레를 구경하며 이건 임금님이 타는 가마보다 더 좋아 보인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수와 산이 그리고 아내는 날 좋은 날을 받아 첫 나들이임을 떠나기로 했는데, 아내는 정성스럽게 김밥과 부침개를 도시락으로 준비했고, 달수는 보찜에 물병과 간식을 챙겼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만든 수레의 운전대를 잡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나들이를 떠나는 날, 마을 어귀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는데, 오서방은 잘 다녀오게, 가서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게나 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급하게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아니었기에 달수는 수레를 밀지 않고 산이 옆에 나란히 앉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선물해준 튼튼한 황소였는데, 황소의 느릿한 걸음에 맞춰 수레바퀴가 덜컹덜컹 리듬을 타자 가족들의 입가에는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차양막을 간지럽혔고,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며 그들의 여행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강변에 도착하여 자리를 폈는데, 흐르는 강물 소리와 버드나무 가지가 춤추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아내가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달수는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주먹밥을 입에 물고 달리느라 밥맛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마주보고 먹으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달수의 말에 아내는 이제라도 아시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라며 웃었고 산이는 아버지의 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산이는 아버지의 팔베개를 베고 풀밭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달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아, 저 구름을 보아라. 내가 젊었을 때는 저 구름보다 빨리 가려고 애를 썼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구름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기에 자유로운 것이더구나. 억지로 거스리려 하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인 것 같아. 산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자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평온한 오후를 즐겼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우연히 이웃마을 장터를 지나게 되었는데 장터 사람들은 그 웅장하고 멋진 수레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떤 이는 달수로 알아보고 아니, 저분은 전설의 파발꾼 달수어른 아니시오? 어찌 뛰지 않고 저리 편하게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달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뛸 필요가 없어졌소.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수레와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천천히 가도 세상 모든 곳이 내 집 마당 같소이다. 사람들은 달수의 여유로운 모습에 감복하여 박수를 보냈고 산이는 아버지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붉은 노을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보낸 탓에 몸은 조금 노곤했지만 마음만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달수와 산이는 마당을 정리하고 소에게 여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세워진 가족 수레는 노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이 가족이 겪어온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상징하는 트로피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수 가족은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달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시원하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 다음에는 바닷가로 가볼까요? 밭큐를 좀 더 넓게 개조하면 모래사장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두 남자를 보며 아이고, 역마살이 부자지간에 똑같이 끼었나 봅니다.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고 달수의 집 창호지 문에는 은은한 등잔불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달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붉은 말을 만나 바람의 다리를 얻었던 일, 아들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일,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눕기까지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다리에는 더 이상 신비한 바람의 힘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대신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달수와 산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빠른 파발꾼과 목수아들이 아닌 서로의 다리가 되어준 아름다운 부자로 기억했습니다. 달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산이는 계속해서 나무를 깎으며 마을을 지켰고 그가 만든 수레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삐걱거리지 않고 튼튼하게 굴러가며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험하거나 길이 멀 때면 달순의 수레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가자라는 말을 덕담처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달수의 집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유난히 붉고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을 때 백발이 성성해진 산이는 자신의 아들을 수레에 태우고 마당을 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무에 달린 감은 누가 따요? 손자의 물음에 산이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주면 떨어지겠지.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된단다. 서두를 것 없다. 기다리면 다 때가 오는 법이야. 산이의 말처럼 바람이 살랑 불어와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수레 위로 떨어졌고 손자는 까르르 웃으며 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옛적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바람결에 흩어져 전설이 되고 밤하늘의 별이 되어 잠 못 이루는 이들의 창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달수의 땀방울이 스며든 산길과 산이의 손길이 닿은 나무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우리에게 조금 늦어도 괜찮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튼튼한 나무 수레가 찾아와 당신을 태우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주길 바랍니다. 부디 무거운 짐일랑 잠시 내려놓고 바람이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에 맞춰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